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예, 다들 진료하느라고 바쁘신데. 오늘은 뭐 한의사로서 최고 애로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한 서양의학의 과학성과 동양의학의 깊은 통찰력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서 검증된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논문으로 세포생물학적인 실험이나 이걸 통해서 표현된 것까지 얘기를 해보면서 이 주제를 좀 논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뭐 우리 정현정 원장님 뭐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청평 활명요양병원에서 여러 해 원장님과 함께 진료를 하다가 서대문 이제 활명 한방병원 병원장으로 지금은 재직하고 있는 정현정이라고 합니다. 아, 박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 원장님도 소개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저는 청평 활명요양병원 한방 원장을 맡고 있는 서호영이라고 합니다. 한방 암 진료를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앞으로 원장님과 함께 암 치료에 관해서 더 연구하고 싶고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서호영 원장님은 환우분들이 저한테 와서 늘 하는 얘기 잘생기고 너무 착하고 진심을 다해서 진료해서 늘 감동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한방 처방으로서 간암과 관련한 치료에 과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있는지 저희가 임상으로는 검증을 해왔고 한의학의 원래 시스템이 그러하긴 한데 이걸 세포생물학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을 공동 저자로 저희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정현정 원장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영 원장님께서는 워낙에 사실 개인사도 있고 하셔가지고 간암, 담도암 이쪽에 관심이 워낙 많으셨어요. 그래서 특히 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해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 독소 같은 거를 제거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한의학적으로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독성이니 뭐니 이런 또 오해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그런 데에 대한 또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도 있으시고 하셔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이렇게 간암을 한약으로서의 항암제 이거를 개발하시는데 노력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한 2년 전부터 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자분들에게 이제 시험적으로 드릴 수 있게 환경이 되어서 이렇게 동의서 받아가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관찰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아까 전에 뭐 400여 명이라고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뭐 부작용이 있다? 이런 분은 정말 없었어요. 그 단독의 부작용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인한 뭐좀 복합적인 그런 것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케이스 정도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엄청 좋아지시거나 많이 좋아지신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어도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먹기 좋아요. 이렇게 마음이 좀 잠잠해졌어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이제 항암과 같이 병행하였을 때 항암의 결과가 아주 좋았던 케이스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자신 있게 이거를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실험을 해본 결과가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임상적으로 이미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세포 실험은 더 쉽거든요. 세포 실험에서는 성공적인데 이게 임상을 했더니 동물 실험에서 사람 실험에서는 다 실패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사람한테는 이미 성공을 했어. 세포 실험은 너무나 떼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제 좋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좀 서양 과학적으로 풀었어서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되었고 그 논문 결과를 그리고 또 기전 같은 거를 좀 앞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이게 효과가 더 좋을지 연구를 할 수 있고 임상에서도 어떤 환자들을 딱 봤을 때 이 환자에게는 요 기전에 해당하는 약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다. 이런 거를 결정하기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논문 스터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예, 예. 그러니까 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쩌면 ERM 210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어떤 설명하는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이제까지는 전혀 원내에서 뭐 그런 홍보나 그런 거는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환우분들께서 처음에는 복용을 안 하시다가도 이제 환우분들끼리 이제 얘기하기를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물론 다른 약들과 병행하고 양방약, 뭐 항암치료 같이 하기 때문에 단독요법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환우분들이 느끼기에 효과가 좋고 권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봤을 때 실제로도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물론 단독요법으로 하면 이게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서 이게 100%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케이스에서는 항암도 멈추시고 다른 치료요법도 다 평소같이 그냥 하시고 일반적인 치료만 하셨는데 바뀐 거는 ERM 210 부용하신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쉬는 동안에 이제 다시 이제 항암 시작하기 위해서 검사하셨을 때 그 수치가 놀랍게 향상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분도 와셔가지고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꾸준히 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복용하고 계시거든요. 오케이. 그런 케이스가 의외로 제법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세포적인 실험이 없었을 뿐이지 어떤 증명은 어느 정도 돼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재 한의사로서 갖는 아쉽지만 한계이기도 하죠. 그거를 한의학 단독 치료만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아쉽죠. 일단 마음이 불안하죠. 현대의학적 치료가 많이 그래도 원인과 결과 사이에 예측 가능성이 높게 되어 있는 좋은 자료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안 하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또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 수가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하게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한의학 단독 자료는 좀 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항암이나 뭐 방사선 치료랑 겸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거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이 두 개를 복합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로 봐도 근거가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우선 이제 저희가 뭐 한 이런 처방이 의미 있다라는 뭐 자랑도 약간 있겠지만 우선 이걸 통해서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만나는 지점이 어떤 논점이 있는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논문 자료를 통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자꾸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지금까지 여러 뭐 자연 환경의 변화나 그러면서 뭐 기근, 전쟁, 뭐 아니면은 질병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발달이라고 해야 되나?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해올 수 있었던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양성생식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남자랑 여자랑 서로 만나면서 이렇게 섞이다 보면은 여러 다양한 이런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상황이 왔을 때 그 중에 일부는 그 상황에 맞는 아이들이 살아남아서 계속 진화가 되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양의학 하나만 아니면 한의학 하나만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사실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집에 한의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의학을 선택한 것도 있는데 한의대에 들어갔더니 좀 한계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제 서양의학이나 서양과학적인 어떤 마인드를 탑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또 그쪽 공부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한의사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제 눈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설명을 하라 그러시는데 아니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시지만 한의과 대학을 나오신 다음에 일반적이진 않죠. 뭐 아이와 주립대학으로 가서 생물학을 전공, 뭐 심리학을 부전공 이렇게 하고 또 실험실에서 이렇게
비커나 피펫을 들고 직접 여러 가지 실험을 경험하면서 있었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자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나 이런 시스템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발표를 부탁드린 겁니다. 그게 한 10여 년, 20여 년 전이어가지고 예, 좀 까마득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능력껏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논문 요건데 이제 우선 엔티캔서잖아요. 항암 효과가 ERM210 우리 저희가 이 이름을 ERM210이라고 붙였어요. 에피지네틱 예, 모디파이어. 예, 리스폰스 모디파이어. 예, 그러니까 에피지네틱이라는 건 후성 유전학이라는 걸 뜻하는데 후성 유전학적 어떤 반응을 조절하는 물질이라는 의미에서 ERM210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물론 다른 암에도 다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간독성이 없으니까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간세포 먼저 저희가 논문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과는 좋은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럼 왜 좋은데?를 밝히지 않으면 저희가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전이 여러 가지니까 다 따져볼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항암제들의 어떤 공통적인 암세포를 죽이는 어떤 무기 중에 하나인 활성산소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 조절 시그널 그 패스웨이에서 그 확인된 바들이 이 논문에 담겨져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활성산소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암제랑 비교했을 때는 항암제는 정상세포의 독성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훨씬 안전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환우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의미는 이제까지 그 한약이 간에 안 좋다는 이제 공격을 하도 많이 받아서 저희들도 이제 처방을 구성할 때 그 논문 검증된 간에 좋은 약제를 쓰고 간에 좋지 않은 약제는 배제를 했지만 이제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뭐 대부분은 수용을 하시지만 그렇지 뭐 간암 특히 이제 간암 쪽이나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의 좀 꺼려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간에 이상이 없으면서 암세포를 좀 공격한다 이런 논문을 이제 보여드리면 확실히 그 수용하시는 게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적극적으로 더 잘 복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도 예, 보시고 효과도 더 좋은 것 같고요. 예, 이 논문 그러니까 예전에도 논문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예. 예전 논문 가지고 이제 설명했을 때 전체적인 그런 어떤 효과였다면 이번에는 간세포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하면 되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대해서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수긍을 많이 하시고 잘 복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복합 천연물이다라는 게 더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전에 저희가 이렇게 발표했던 논문들은 실제로는 단독 물질, 물론 이제 천연물이기는 한데 한 가지 물질만 그것만 봤었는데 이거는 9가지나 돼요. 보통은 서양의학에서는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버드나무에서 그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거를 갖다가 추출을 해가지고 이게 해열도 하고 진통도 하고 그러네 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버드나무를 막 뜯어갖고 먹으니까 효과가 있네. 저게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 중에 뭐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살리실릭 애시드가 특히 효과가 있네 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약으로 안 돼요. 서양의학 쪽에서는 이거는 살리실릭 애시드 하나 추출한다고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실험실에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뭐 알코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뭐를 했더니 뭐랑 합쳤더니 실험실에서 딱 탄생을 해야 출시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접근법이 아니기 때문에 서양의학적으로는 그리고 저거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오해를 받기는 하는데요. 다르다라기보다는 더 좋게 봐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더 어려운 걸 저희가 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저는 좀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A하고 B가 합쳐지면 A의 특성 다하고 B 특성 다를 합친 것이
국한하지 않더라. A와 B라는 게 만나서 생기는 관계 때문에 생기는 또 수없이 많은 경우 수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 뭐 여기 지금 8가지 우리 8가지가 생기면 경우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의학이나 서양 과학에서 이걸 논문으로 쓰기가 이 상호관계의 그 복잡성을 모두 검증하기는 어려우니 웬만하면 복합 천연물이 이런 SCI 논문 쪽에 등재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한 ERM210 경우는 그래서 보조 실험 또 보조 자료 이게 수없이 여러 번 오래 걸렸어요. 그 바로 앞 스텝이 뭐냐면 천연물 하나였어요. 예. 우리 처방의 주요 약초, 우리는 본초라고 그러죠. 그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의 약초 안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나마 한계니까. 근데 그 천연물 하나도 어려운데 그게 8개 이상 모이니까 이제 더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 사이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와서 등재가 이제 결정이 된 거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좀 반갑고 뭐랄까 자부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쨌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훨씬 크다는 건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선명성이 조금 떨어지는 점이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을 복잡계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변수가 중첩적으로 네트워킹된 시스템이어서 하나하나를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규정된 구조가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그 복잡계 시스템하고 비슷한 천연물의 시스템이 다중표적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논문도 나오고 있죠. 그런 원리를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관점을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아까 말한 한 가지 성분을 화학적으로 만들어낼 때 비로소 전문의약품으로 하는 이유는 선명성을 표현하는 장점과 또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함도 있는 거죠. 화학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싱글 컴파운드일 때 특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암제 같은 거 하나 연구하려면 뭐 5년, 10년, 15년 걸리고 돈도 1000억, 1조 이렇게 드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특허를 낼 수 있어야 그 들인 돈만큼을 회수할 수 있고 또 좀 더 이익이 남아야 또 재생산도 또 재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천연물은 결코 특허가 안 되니까 천연물에 대해서 그렇게 막 1000억, 1조를 들여서 하기가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뭐 이거 좀도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논문은 이거 그러면은 항암제라는 건데 항암제처럼 몸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항암제 맞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계속 피 검사 하시는 거예요. 간독성 보일까봐. 그런데 이거 논문을 쓰면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은 다행히도 정상세포에는 큰 독성을 보이지 않고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더 강한 독성을 보여줬다라는 거를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ERM210을 이제 0, 5, 10, 15, 20 이렇게 도스를 다양하게 했죠. 용량을. 네, 용량을 이렇게 다양하게 했을 때 암세포가 얼만큼 살아남나. 이 HEP-G2라는 거는 간암세포주이고 QSG7701 이거는 정상간세포주거든요. 그 암세포에 이 ERM210을 용량을 변화해가면서 주입을 했을 때는 이렇게 훅 떨어지죠. 그런데 5, 10, 15, 20에 따라서 정상세포에서는 서서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는 아닌데 아주 센 용량을 썼을 때 이 정도 떨어지는 정도를 보였고 이제 암세포에서는 낮은 용량에서부터 좀 훅훅 떨어지는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논문 제목에도 그러하지만
결국 암세포가 위축되거나 사멸됐다는 것은 세포가 건강한 세포를 비롯해서 암도 세포니까 암세포가 사멸됐다는 것은 뭔가가 그 세포에 독성이 주어져서 얘가 죽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독성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이죠. 활성산소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해롭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건강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암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또 암세포, 사실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일 때에도 그 세포의 세포막을 뚫고 구멍을 뚫고 안에다가 그 공격성 물질, 독성 물질을 확 내뿜어서 죽이는데 그 독성 물질의 대표적인 거가 활성산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이나 혹시 활성산소의 농도가 암세포에서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죽나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 보니까 확실히 그런 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게 세포 핵 안에 활성산소가 많으면 더 진하게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게 숫자들이 0, 15, 0, 10, 15, 20 이렇게 ERM210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진해지잖아요. 이게 활성산소의 농도가 더 짙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ROS가 활성산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만 많이 높아졌죠. 이게 이제 1이라는 게 ERM210의 컨트롤일 때 이게 기본값이라고 봤을 때 10%만 해도 2배, 그다음에 20% 했을 때는 3.5배 정도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밑에 것도 이제 요거는 밑에 것도 보면 이거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네요. 20%일 때는 거의 뭐 8배나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봐서 활성산소가 뭔가 연관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던데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냥 상관관계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아직까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맞다라는 게 규명이 되어야 이제 질이 높은 저널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다른 실험을 추가하셨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제 이게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 건지인 것 같은데 그 반대 검증까지 해보면 확실해지는 거죠. 확실하게. 그 얘기를 좀 더 진행해 주시면. 그거는 밥을 먹었더니 건강한데 너는 밥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뭐 밥을 먹고 나면은 부대끼니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건강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활성산소의 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항산화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 논문 실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NAC라는 건데 이거를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리버스라고 하죠. 이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ERM210을 투여했을 때 어떤 효과가 다시 없어지면 그러면은 이게 항산화제가 하는 역할인 활성산소를 죽이는 역할 때문이다.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원인이었던 게 맞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은 1이었던 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로 회복하고 1이었던 게 올라갔다가 다시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파프토시스라고 하는 세포 자멸사를 어떤 거는 도와주는 유전자, 어떤 거는 막아주는 유전자 이거를 다양하게 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1로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기는 했는데 이 좀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 여기서 아까 결국 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세포가 그냥 죽겠습니까? 어떤 독성이 있거나 뭔가를 이렇게 어긋내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죽었겠죠. 그 중에 이제 아까 그 굉장히 유용하고 강력한 무기가 활성산소인데, 그렇다면 세포 차원에서는 활성산소의 영향인가를 보기 위해서 활성산소의 기능을 왕성하고 강력한 공격성을 갖고 독성을 갖는 것을 중화해내는 게 항산화제고, 항산화제를 썼더니 그 독성이 줄면서 세포를 막 죽이는 확률이 줄어들더라 이거잖아요.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항산화제는 먹으면 안 되겠네,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이라고 단순한 결론으로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매우 위험한 결론이고 매우 1차적
추론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가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이제 뭐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것들이 글루타치온이라던가 셀레늄이라던가 항산화제로도 쓰고, 그리고 고용량으로 쓰면 세포 독성이 있어서 암세포를 죽인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셀레늄을 쓰기도 하고, 아까 이제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쭉 다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셀레늄만 농도가 너무 낮는데 혹시나 해서 셀레늄을 이렇게 투입을 했더니 이제 암이 안 생기거나 생겼던 암이 줄어들거나 하는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셀레늄이 뭔가 비밀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항산화제가 암을 죽이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또 항산화제다 보니까 그러면 항암제의 역할을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중화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밝혀지거든요. 이 항산화제가 그 고용량으로 투여됐을 때 독성이 있는데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튜머에만 작용을 한다. 그래서 튜머만 죽이지 정상세포는 괜찮고 항암제 중화시키는 역할 이런 것도 하지도 않는다. 비타민C 고농도나 셀레늄 고농도 같은 거를 항암을 할 때 아니면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같이 병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런 논문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효과가 높아져요. 확인을 해보면 NLR이 달라져요. 호중구라고 우리가 많이 아마루들은 익숙한 개념일 그렇죠. 텐데. 호중구와 림프구 비율이 네. 낮아지는데 호중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교감신경이 떠 있다. 림프구 비율이 좀 높아지면은 교감신경은 좀 낮아지고 부교감신경이 좀 올라가서 편안해진다.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을 하면은 막 힘들고 막 가슴이 뛰고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교감신경이 뜨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셀레늄이나 비타민C 고농도를 하면 신기하게도 NLR이 낮아지면서 이제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결과 항암의 효과가 좋고 항암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들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단독으로 썼을 때는 항암제만 죽여. 항암이랑 아니면은 방사선이랑 같이 했을 때는 그 효과를 높여줘. 그래서 항산화제는 저희가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이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꼭 써야 되는. 근데 물론 이제 시기를 잘 봐야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주치의로서 이렇게 또 조력자로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뭐 실험적 얘기 예를 들어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까 대표적 항산화제 중에 하나인 셀레늄을 높은 농도로 썼는데 항산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까 세포를 죽이려고 썼던 그 무기가 활성산소라고 그랬는데 활성산소를 대폭으로 낮아주는데 주로 쓰는 항산화제를 썼는데 오히려 암세포를 더 많이 죽인다는 거잖아요. 좀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입으로 또는 주사로 뭔가 항산화제라는 것을 쓰면 바로 암세포로도 항산화제로 바로 직결해서 선형적으로 탁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걸 논리구조에서 A가 B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 네모 박스로 되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기를 검은색으로 하거나 블랙박스라고 해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변화로 B라는 결과가 나왔다. 근데 요게 이렇게 치니까 미뤄졌다. 이렇게 단순한 거라면 리니어하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엄청 복잡한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60조 세포가 서로 중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명료하게 하나로 수치화하고 선형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A와 B 사이에 이렇게 결과가 있다. 이게 사실 중요하다. 이런 게 이제 복잡기 시스템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뭐 의료 전문가 또는 심지어 경영학에서도 요새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시장 추이를 옛날에는 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가 그거는 교만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 복잡기 시스템이어서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몸 또한 그
이 시장 상황보다 더 복잡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은 인간이 건강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춰주면 지금 이렇게 셀레늄이 암 환자들에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낮더라. 그래서 셀레늄을 많이 넣어줬어요. 균형에 맞으면 60개 세포가 이렇게 쭉 봐가지고 우리 몸에 해롭다고 생각되는 외부 생명체, 바이러스, 세균 또는 유전자가 변형돼서 전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암세포를 보면 얘를 제압하고 없애야겠다라고 할 때 그때 필요한 무기가 뭐야? 그러려면 활성산소겠네 해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들 우리가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쫙 모아서 집중적으로 탁 쓴다는 것이지 활성산소를 넣어야 활성산소를 쓴다. 이 개념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오히려 활성산소를 많이 넣으면 더 암세포가 많아져 버려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또 많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은 균형을 맞춰줬더니 우리 전체성을 가진 집단지성, 60조 세포의 집단지성이 얘를 혼내야겠다, 얘를 없애야겠다 하면 그 도구인 활성산소라는 무기를 어떻게든지 밀도 있게 강력하게 탁 해내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건강한 세포는 덜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호전달 체계, 성장인자, 그리고 뭐 아미노산, 또 뭡니까 지방산 이런 것들, 포도당 이런 것들에 대한 대사가 건강하게 하는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 그 결과물이 저렇게 나온다 뿐이지 저걸 1대1로 해서 가시면 큰 오류가 생깁니다. 오히려 필요한 만큼의 항산화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안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채소 위주가 거의 대부분 항산화제고요. 암에 좋다고 하는 여러 그 권유하는 음식물 중에도 거의 다 항산화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단순하게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를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개개 면에서 이제 본다면 뭐 그런 작용이 있겠지만 뭐 인체 몸 전체적으로 보자면 어떤 면역이 향상되면 그게 이제 우리 몸에 해롭지 않게 하면서 어떤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물질은 제거하려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그래서 뭐 통합치료, 양한방 이제 협진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같은 복합적 진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양방과 한방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서 서로 오히려 배타적으로 아예 입장을 이렇게 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한약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련된 논문도 많이 쓰고 그 일본 의사들이 쓴 이제 책이나 이제 논문 같은 걸 보면 어떤 항암 부작용에 보면은 한방약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효과도 많이 있고 뭐 보중 비타민이 뭐 저신기화이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체가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몸에 그 면역력을 회복시키면 아까 그런 작용들이 나타나듯이 몸에 해외 없이 그 처음에는 세포 독성 항암제로 공격하는 측면에서 하다가 몇십 년 지나서 결국 이제 면역 항암제가 나오고 이제 면역 항암제가 약간의 그 한방적인 측면도 많이 그렇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면역력을 회복시키면 공격하지 않고 우리 몸에서 알아서 그거를 공격한다. 물론 그게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이기 때문에 그 면역력을 과도하게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앞으로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던 게 한약이나 이제 복합 천연물이 이제 원래부터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런 어떤 전체적인 면역력을 회복시키거나 우리 몸의 균형을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춰줘서 그 우리 몸에 이제 그런 면역 기전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면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자체 정상적인 기관에는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 몸에 뭐 해를 끼치거나 암세포만 공격하는 그런 기전으로 이제 낫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서로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데 좀 더 이렇게 대학 병원급에서도 한방에 관한 연구도 좀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해서 좀 요런 게 이제 한의사끼리만 모이고 일부 의사 선생님들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좀 크게 좀 같이 했으면 연구를 좋겠다. 하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양방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 약 드시면은 좋아지실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거 좋다더라 그러면은 그거 찾아 드시고 또 그래갖고 몸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했을 때 좋아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 좀 나빠지는 경우들에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디서 뭘 좋다 그래서 먹었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약간 싸잡아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올바른 판단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의논을 전문가랑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논문 이거 찾아보고서는 이거 먹으면 되겠네. 근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몸 상태, 어떤 항암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몇 기인지 이런 히스토리를 저희가 다 파악하고 그 위에서 적절하게 가감을 해서 처방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랑 의논을 하셔가지고 약을 드시는 게 맞아요. 그게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손발 저림인데 말초신경염이 환자분들 경우에 한 10% 정도가 한 1년 이상 지나도 계속 남아있다는 보통 대충 비율이 그 정도쯤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그 심해진 분들만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우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 항암을 하면 세포독성 항암을 하면 뭐 독소루비신 같은 걸 하면 뭐 무슨 무조건 그게 생기시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그런 분들만 찾아오기 때문에 이상이 생긴 분들만 찾아오기 때문에 한약을 먹으면 무조건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박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비율이 매우 낮은데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드시는 게 한약이 아니고 다른 걸 많이 드시잖아요. 뭐 그냥 일반적인 거 그냥 그렇죠. 예, 그런 걸 드시고 하셔도 무조건 다 한약으로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일본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의 망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일본에는 코로나가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검사 횟수가 적어서 그렇다, 뭐 어째서 그렇다, 숨겨서 그렇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정말 줄어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증 환자의 비율도 적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그쪽에서는 협진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뭐 백신 같은 거 맞았을 때 한약을 드셔라. 그러면은 백신 부작용이 적다라던가 아니면은 정말 실제로 코로나에 걸렸을 때 한약 처방을 같이 드린다거나 그러면은 중증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았던 거 아닐까라는 이제 저의 짐작인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너무 뭐 저런 망상을 이렇게 노여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그런 아쉬운 마음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일선에서 한약을 쓰면 좋겠다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 오해들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처방 얘기하면서 한의학에서 치유하는 처방을 그러면 몸이 좋아진다는 보약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에 그건 먹으면 무조건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좀 단순화할 수도 있게 돼요. 물론 나쁘지는 않겠지만 암이라는 질병의 부조화의 팩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원래 한의학에서는 보약이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이 싫어하기도 하죠. 보약이 있고 치료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치료약을 쓰면 힘도 나고 기력이 없던 사람이 올라가니까 두 개의 구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데 이제 그 관점으로 보자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좋다는 보약을 쓰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아주 모든 에너지가 떨어진 사람에게만 국한적으로 도움이 될 뿐 그 환자의 지금 암의 본질에서 뭐가 불균형인가를 파악하고 변증하고 진단하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암의 본질을 들어가기 위해서 세포생물학적으로 보면 암을 키우는 성장인자들이 있더라.
그거를 막기 위한 서양의학의 항암제들이 있죠. 표적치료제 이렇게. 근데 그게 단일 성분, 서양의학 약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싱글 컴파운드로 만든 약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살리면서도 천연물의 특성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고 저희가 이제 세포생물학적인 논문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스리는, 막는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는 다스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성장인자, 전사인자, 그리고 또 어떤 신호가 왔을 때 한 번의 신호에 바로 암을 만들지는 않고 몇 단계의 신호 전달 경로가 있습니다. 시그널링 패스웨이라고 하는 그 신호 전달 경로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를 보고 그에 맞는 천연물을 찾아서 한의학적인 변증 원리하고의 교집합을 갖고 만든 처방이 이제 저희가 ERM 210이었고 이렇게 검증이 될 만큼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암의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해 보자면 성장인자 중에 IGF-1이라고 하는 걸 볼까요? 인슐린 like growth factor라고 해요. 인슐린이라는 것이 우리의 뭐 포도당이나 이런 영양분을 세포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호르몬이지 않습니까? 너무 고단백, 고영양을 취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그렇다면 암의 본질은 무엇일까? 고영양이 너무 많이 되면 암이 된다. 이렇게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영양분 과다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상세포는 산소하고 영양분을 합쳐가지고 뭐 36ATP라는 ATP는 에너지의 어떤 화폐라고 하듯이 에너지 덩어리라고 할게요. 36개를 만드는데 암세포는 산소 없이도 영양분만 갖고 EATP라고 하는 두 개의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더라. 36하고 2의 차이면 18분의 1의 비효율적인 대사 방식을 만들고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암의 본질은 급하게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생긴 질환이다 라고 하나의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 임상에서 보면 그 부분은 매우 적절한 통찰이라고 느껴져요. 이렇게 하나의 성장인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무 하나도 보지만 숲 전체를 보고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천연물,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복합 천연물을 써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처가 났을 때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확 나면 한 뭐 몇천 개 몇 정도가 아니라 막 1억 개 세포가 지금 손상 날 수도 있어요. 첫 번째가 지혈을 하기 위해서 혈전, 우리가 혈전하면 안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상처 났을 때는 꼭 필요해요. 처음에. 혈전이 필요하고 그때 저산소 상황이 돼요. 산소 없이 빨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대사 방식을 바꾸어요. 증식 방식을. 이게 이렇게 세포인데 하루에 한 개씩 만들어 가지고 언제 이게 생초 회복이 되겠어요? 순식간에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암세포가 숫자를 늘리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의 시스템을 잠시간 가동합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잠시 동안 가동했다가 상처 회복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정상세포 만드는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을 계속 그 방식이 반복적 상처가 되면 왔다 갔다가 이제 비효율적이라고 우리 전 60조 세포의 집단 지성이 판단을 하고 아예 붙박이로 암세포가 숫자를 빠르게 증식하는 방식으로 고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스위치를 그쪽으로. 요게 이제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유전자 표현형의 돌연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순히 보호하는 약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한의학적 방제 원리들이 있어요. 어혈을 푸는 약, 그리고 어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서 담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거를 푸는 약, 그리고 아까 이렇게 지나친 영양에 의존하는 그 방식을 좀 제한하는 그게 담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혈당이 높은 거를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당뇨 얘기하셨는데 예. 저희가 이 ERM210을 병원에서는 대사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드려봤을 때 암이 좋아지나? 이거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다른 뭐 항암제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 경우도 아까 단독으로 쓰시는 경우의 케이스도 얘기해 주셨지만 항암제를 병용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항암제의 효과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시너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거 단독의 효과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겸손하게 저희는 판단하는 거다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피 검사 같은 거를 해보면 그 전과 똑같은 상황인데 대사방을 드시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게 이제 뭐 혈당이라던가 혈압이라던가 이제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의 이런 결과로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사가 이렇게 안정되는 걸 보면 이 암이라는 거 요즘 대사 질환이라고 하는데 암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뭐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처가 났을 때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지금 논문에도 보면은 저희 논문 규명하는 과정 중에 운드 힐링 에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처가 났는데 이거를 치유하는 거를 얼마나 잘하나 이거를 보는 그걸로 이 암이랑 관련도를 보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는 전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여기 저희 실험에서는 EMT를 이렇게 그것만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전이랑 관련된 실험을 하나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암세포가 멀리 가는 거죠. 암세포가 침투하고 어떤 막을 뚫어가지고 다른 조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멀리 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멀리 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ERM210을 투여했을 때 그 멀리 가는 능력이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은 감소했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0%일 때는 24시간 후에 굉장히 멀리 갔죠. 왜냐하면 ERM을 투여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10%일 때는 좀 덜 갔어요. 여기 노란 선 위에 선이 기준이라고 봤을 때 조금 덜 갔죠. 요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15%일 때는 조금 더 덜 갔어요. 20%일 때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못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의 전이 같은 게 막아지겠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를 더 단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봐야지 그것까지도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좀 더 이제 논문 뭐 후속 논문이 있다거나 하면은 저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이 논문은 또 의미가 그 점에서도 있다. 그냥 뭐 세포 독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있는 암만 죽인다라는 게 아니라 재발 전이 같은 것까지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제 얘기 중에 전이와 관련한 또 우리 현재 과학이 밝히고 있는 암의 전이에 필요한 중요한 팩터죠. 아까 EMT, 상피 간엽 전환, 상피 중간엽 전환이라고 하는 에피더리알 메센키말 트랜지션 이게 되게 중요한데 또 이 얘기를 시작하면 또 길어지니까 요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찌됐든 암세포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힘도 있고 정상세포는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렇다는 것과 전이에 대하여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하여 막연히 가지셨던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하여 좀 이해가 돼 있으면 저희로서는 만족스럽겠다. 그리고 그 이해가 됐으면 하고 바라는 바 중에 현대 과학이 밝히고 있는 그 도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서양의학의 장점을 잘 활용해 가면서 두 개가 잘 컨비네이션 되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 공평한 눈,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뭐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막 자유스럽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대목에서는 좀 한쪽으로 너무 막 가기도 하고 이랬지만 또 앞으로 더 잘 되겠죠. 예. 첫 번째 것이어서 뭐 보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봐주시고 또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수고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